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며칠 동안 날이 참 좋더니 봄은 날이 계속 좋아지면 꼭 비가 오잖아요. 날이 좋아가지고 씨앗을 키우고 비가 와서 씨앗을 불리고 그렇게 하면서 잎도 나고 꽃도 피고 그렇죠. 어제도 날이 많이 좋아서 저도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기 금강 주변을 가서 한 2시간을 산책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 같은 날에는 집에 가만히 계시기가 못해서 밖으로도 많이 나가실 거예요. 바야흐로 계절이 이제 꽉 찼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꽃이 피고 어제도 보니까 목련도 많이 피고 그랬던데 봄의 꽃은 도화, 복숭아꽃이 피면은 참 보기가 좋잖아요. 복숭아꽃의 그 진한 분홍빛, 주홍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예뻐가지고 봄에 아가씨들이 그 봄꽃을 보면은, 도화꽃을 보면은 옴둘바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꽃 아닙니까? 어제도 가서 보니까 저희 금강면에 철쭉도 옹어리들이 맺기 시작했고 아직 피지는 않았던데 이번 주쯤 있으면은 오늘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그 비를 맞고 한 2, 3일 있으면은 피기 시작하겠죠.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2, 30분을 걸린다고 그랬었잖아요. 오늘도 녹화를 하러 오면서 한 2, 30분 동안 내 차에서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구슬이 서말이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하고 고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더라 하는 말을 두 가지의 속담을 제 화두로 삼아서 한 30분 정도의 거리를 왔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제가 제 1강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를 글을 쓸 때 아무리 자기가 좋은 생각, 멋진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그 감정을 나타낼 때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서 그것을 읽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 말을 할 때는 듣게 될 것이고 글을 썼을 때는 읽게 될 것이고 서로 나와 피아 두 사람이 서로 소통이 되고 감정의 교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생각을 글이나 말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다. 그 말로 나타내고 글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문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 1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 3강에서 이번 4강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술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고 한 가지씩 생각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주고 나서도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너무나 폭이 넓기 때문에 그게 과연 1시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은 그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면대면의 강의가 되었을 땐 몇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뽑아왔던 그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상대방이 거기에 동의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반박도 할 수도 있고 하면서 조금 좁혀가면
정말 예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피상적이나마 감이 잡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부분을 여기서 제가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것이 막연하네 예술 그러면 이런 것이 예술이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생각들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해창작을 하면서 왜 예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공부에는 어떤 공부가 되더라도 그게 수학이 되었던 영어가 되었던 다른 과학이 되었던 역사가 되었던 간에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거,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그게 이해가 되어야 그 위에 살을 붙이면서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고 그게 명확하게 머리에 와 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개념 파악이 되고 난 후에 응용을 한다든지 문제를 푼다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고 또한 수학 같으면은 공식을 잃어버려도 자기가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공식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 아이들에게 공식을 가르쳐서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 푸는 것만을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공식을 유도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유도해내라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도하고 그것의 의도를 알게 되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잃어버렸을 때 그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럼 나이가 먹었어도 그 공식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고 잊혀지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응용력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습관도 길러지고 그래서 성적도 굉장히 많이 관록하는 만큼 늘어나거든요. 그게 사고력이 발달할수록 그런 것이 점점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해창작이라고 할 때 특히나 문해창작을 이해만 하는 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해갖고 자기 스스로 창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까지 키울 수가 있으려면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하기를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을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이익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지금 이게 면대면이 수업이 됐을 때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루하고 그러실 텐데 지금 강의하는 저는 앞에 아무도 없고 카메라 하나만 멀쩡하게 있고 카메라 감독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한 분만 계시는데 그렇게 보고 그냥 벽만 쳐다보고 강의할 때 저는 참 지루하고 힘들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면대면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있겠지만 이 기본적인 것을 쭉 설명을 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던 것을 오히려 제가 저 혼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녹화라도 해서 먼저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러면 다음에 면대면에서 수업을 할 때는 실제적인 수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비대면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것이 나는 심심하고 나는 조금 그 수업하기가 빡빡해도
수업을 받으실, 앞으로 면대면으로 수업을 받으실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이게 기본을 튼튼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날도 좋아지고 그러면 밖에 놀러도 나가실 것이고 그런데 녹화가 된 것은 보다가 나가셔도 되고 왔다가 나갔다 들어와서 또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라는 것에 쫓겨가지고만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넉넉하게 마음을 잡으시고 앞으로 강의를 나오셨을 때 우리가 수업하기 좋은 기본의 자양분을 지금 기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오면서 생각했던 구슬이 소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든지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되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표현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술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술은 한 가지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참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를 내주셨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은 무슨 예술에 대해서 정의가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 예술의 정의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미학을 전공하여서 수업을 하는 분들도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것은 상당히 많은 강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될 그럴 시간이 필요한 강좌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러면은 문예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 문예라고 하는 그 예술 분야를 어떤 글이라고 하는 창작 도구를 사용해서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문예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시나 수필이나 그런 거 쓸 때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어렴풋이나마 다른 잡문들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글이라고 그냥 마구 쓰는 것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것을 아시고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업을 했던 걸 잠깐만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표현이 처음에 소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문자가 생겼을 것이고 그런 순서가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말이나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서로가 자기 의사를 나타내서 상대방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약속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된 서로의 신호 또는 부호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같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다, 온다 라고 할 때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엄마한테 갈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올게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말을 배울 때 보면은 그러면 그때 그 아이는 온다라고 하는 말과 간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잘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리 와 어유 잘 오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간다는 것은 온다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아직은 잘못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는데 그게 행동으로 하는 것조차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상상을 하여만 알 수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 쉽게 이야기해서 뭐 미움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은 우리가 해서 쓰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면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의 사랑에서만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약속을 더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각각의 개인의 감정이 있고 개인의 어떤 그 수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학작품 특히나 압축되어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시나 이런 글에서는 그 시를 읽고 작가와 독자가 서로 공감을 할 수 있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글은 내가 쓰지만 읽는 것은 읽는 것은 독자의 마음이죠. 이게 독자 편에 서서 글을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쓰는 작가가 그 수많은 독자를 맞추어서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독자를 맞추어서 글을 쓴다라고 하면 작가의 자기의 글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나면은 결국은 작가는 그 글의 내용이나 글의 이해를 독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이에서 그것을 어쩌면 그 조절을 한달까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평론가라고 하는 그 특수한 그런 또 그 뭐랄까요 필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것을 평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학작품에서의 평론이라는 것도 평론가라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평론인 거지 그 작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평론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은 작가 자신이 평론을 하고 작가 자신이 풀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썼고 이 글에서의 여기에서 나오는 슬픔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서의 슬픔이라는 것을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작가가 허투루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허투루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어서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현재 있는 어떤 단어를 원흉해서 시에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의 감정에 가장 적확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단어를. 그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어라고 그러는데 물론 시어는 있는 단어를 가지고 권용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쓰는 것도 시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효령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은 그 적확성에 엄청나게 말이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는 정도의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말을 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잘 만들어내신다는 이야기는 그 감정을 그만큼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또 자기 감정이 어떻다는 것을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감정을 알고 있어서 그걸 거의 100%에 가깝게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말을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표현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의 도구가 그럼 표현이 꼭 글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저번에 제 3강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표현의 도구를 어떤 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예술의 장르가
갈라지잖아요. 그냥 동작만 가지고서 나타내는 그런 판토마임 같은 경우도 그것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판토마임은 무언극인데 말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작으로서 자기의 말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동작이 바로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 귀에 익었기 때문에 꼭 말로서 표현해야만이 그것을 상황을 아는데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무언가에서 나오는 그 동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 원신들이 사냥을 하고 자기 가슴을 쳐가면서 허접을 뛰고 좋다고 하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동작 속에 말이 있겠죠. 자기들끼리 통하는 소통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통의 내용을 현대라고 하는, 그럼 거기는 현대인들은 예전 원신들보다는 더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 표현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무언극을 볼 때 우리 관중들이 그 무언극에 위해서 하고 있는 배우의 행동을 보고 거기에서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서로의 소통이겠죠. 그러면 무언극 하나만 아니잖아요. 저번에 이야기한 게르니카라고 하는 피카소의 추상화, 특히나 추상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상화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추상으로 되어 있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해서 음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무 말도 없이 음률만 가지고 소위 나타내는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은 그 속에, 그 선율 속에 모든 감정이 다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 세계의 사람들고 동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관심이에요. 예술 자체도 관심에서 자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끼리 통하고 그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분야에 통하고 그게 그룹이 하나의 군데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게 대중화가 되려면은 그게 서로가 많이 소통을 하고 많이 이해를 하고 읽을 건 읽고 볼 것은 보고 들을 건 들고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서로가 예술의 세계도 서로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술이라고 할 때 그럼 그 표현이 무엇이냐? 그 표현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을 알면은 그 표현에 따라서 약속되어 있는 어느 구호라든지 약속되어 있는 어느 몸동작이라든지 약속되어 있는 어떤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약속되어 있는 어느 단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이것은 개념이 무엇이지? 그래 이거 뭐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표현을 얼마나 명확하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자꾸 세상이 바뀌고 감정도 자꾸 바뀌고 새로운 것도 생기고 굉장히 데리케이트하고 굉장히 컴플렉스,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피카소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람 얼굴을 하나를 그렸는데 그 얼굴 하나 속에는 얼굴 4개가 있는 거예요.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오른면도 있고 왼쪽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림이 얼굴 하나예요. 하나인데도 그 속에는 보면 얼굴이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도 예전에는 보기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피카소가 그림이라는 걸 이렇게 그리는구나 하는 것을 볼 줄 알으면 피카소 그림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클래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예, 바로 현대 신화, 현대 소설에서 점점점 어려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상과 추상, 그림에서 구상과 추상처럼 신화, 소설에서도 점점점 그것이 표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걸 우리가 흔히 현대 소설에서는
의식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잡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사는 거, 사람 감정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는데 그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글로 약속되어 있는 한마디의 글로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그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나 어떤 글들이 시글 쓰는 것은 오히려 그림이나 클래식 음악 듣는 것보다 쉬운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소설은 발단부터 시작해갖고 파고까지 그 커브가 있잖아요. 자세히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거꾸로 되고 갑자기 어떤 클라이막스에서 점점 쇠퇴되는 것이 시작해서 다시 반전이 돼갖고 올라가는 그런 식의 소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그 자체가 캐릭터의 어떤 멘탈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멘탈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소설가가 그 감정을 흐름을 소설가가 풀어서 써준다는 그것도 소설가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작가 속에는 작가가 그 속에 융화되어 있고 작가가 녹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그러한 사고에서는 시나 소설도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우선 내 표현을 언어로 하지만 쉽게라도 표현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술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제 예술은 하나하나 단독으로 되어 있는 예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되는 종합예술이 가고 있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가끔 보는 거 있죠? 전위예술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완전히 누드가 돼가지고 거기다 온몸에 페인트를 울긋불긋 칠해가지고 딱 서서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양팔을 걸리고 서 있으면서 그게 작품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외설이지 작품이 아니죠. 놈들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 나체를 써가지고 온몸에다 울긋불긋 칠하고 피에로도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 쫙 벌리고 있으면서 그게 하늘에 향하는 어떤 고함, 제목 같은 고함, 희망, 절규 이런 것 같은 거. 그렇게 점점 예술은 서로 경계가 없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장르를 침범이 아니라 융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시하고 스펠, 우리 문학에서도 이제 점점 장르가 완벽하게 구별이 딱 되어지질 않아요. 점점 시가 산문화 되어가고 산문이 운문화 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 소설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되어 과정에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면대면으로 수업을 할 때 이건 같이 수업이 안 나가고 왜냐면 시 쓰고 수필 써가지고 그걸 보고 이거 고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만이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쉬운데 이렇게 비대면을 하면서 수업을 할 때 이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미리 공부를 하고 면대면에 수업을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다 해서 오늘 제가 오면서 생각한 게 그래 그 소리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야.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더라 라는 말에 대해서 그걸 문학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한 30분 동안 집에서 차 타고 오면서 하도록 생각했던 거 이게 딱 두 개 있었거든요. 오늘 뭘 수업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표현과 예술을 알아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풀어나갈까 하고 고민하다가 30분 동안 온 것이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제 예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쉽게 좀 알아보시죠.